베이직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뭐 2주 강의한다고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스트리를 전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연료전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기초 지식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 일렉트로케미스트리하고 배터리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베이직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포텐셜 얘기할 때 힘의 균형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케미컬 그레디언트하고 정기적인 그레디언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퓨전인데 디퓨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확산이죠. 그래서 물질의 확산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맑은 물에다가 빨간색의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옅은 쪽으로 물질이 확산이 되죠. 이러한 걸 우리가 케미컬 그레디언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종의 하나의 멤블레인이라고 하는 방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방막을 통해서 이 초록색의 동그라미 얘네 그 어떤 입자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쪽 한쪽에는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50이고 이쪽은 0이잖아요. 0이면은 지금 이 디퓨전 케미컬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입자들이 확산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농도가 짙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하려고 할 때에 이 막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25에서 25 어떠한 케미컬 그레디언트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입자들이 이동을 하겠죠. 뭐 입자가 되도 뭐 분자가 되던 이동을 해서 25하고 25 그렇게 해서 케미컬 그레디언트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케미컬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입자가 그 농도의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 입자는 전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다이아몬드는 포타슘 아이온이라고 해서 K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클로라인 아이온 그래서 Cl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그런 입자가 두 개 있다고 했을 때에 지금 이 막 자체는 파란색 문이 있으니까 지금 이 초록색의 클로라인 그 이온은 통과하지 못하고 오로지 포타슘만 이제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하면 자 이걸 열었을 때에 이 연두색의 지금 이 Cl-는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냥 50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단지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이 파란색의 다이아몬드가 이동을 할 텐데 얘가 만약에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어쨌거나 25가 이렇게 가겠죠. 25의 다이아몬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에는 25만 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50은 잘못 써져 있는 거고 25가 다 이동하지 못하고 13만 가고 여기 37인 상태에서 이 포텐셜의 평형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하고 케미컬 그레디언트 사이에 어떠한 그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플러스 전하를 띈 K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플러스가 대전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대전이 되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지면서 원래는 이제 농도차에 의해서 얘가 이쪽으로 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마이너스로 끌어당기는 게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게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고선 여기에 더 많은 이 K 플러스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플러스가 돼가지고 또 밀리는 거야 이쪽으로. 플러스 되면 밀리잖아요. 그죠? 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의 성질이 심해지니까 얘네가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원래는 이제 25개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정기적인 성질이 있어서 이런 electrical gradient에 의해서
밀어붙이니까 더 이상 못 넘어가고 37하고 13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화학이라고 하면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띤 이온의 그 이동을 봐야 되고, 얘네들은 또 하나의 물질로서 그 농도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electrical potential하고 chemical potential 사이에 어떠한 그 포텐셜의 균형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쓰면 전기적인 포텐셜이라고 하는 EX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컨센트레이션에 의한 그런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 지금 로그로 해서 표현이 됐는데, 이러한 식으로 서로의 관계가 상관 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R 이 지금 가스 컨스탄트니까 R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항상 앱솔루트 스케일로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밸런스라고 해서 그 전자의 몰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페레데이 에피션시 이렇게 해서 원래 electrical potential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R, T, G, F,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chemical potential이 되겠습니다. concentration에 대해서 들어가는 애, 그 다음에 나오는 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본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Entropy change during the isobaric proces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델타 S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S라고 하는 거는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엔트로피에다 서브스크립으로 SUR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라운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스템을 얘기할 때에 어떠한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 바깥을 우리가 서라운딩이라고 얘기를 하며, 서라운딩하고 시스템을 경계에 지어지는 걸 우리가 바운더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경계면을 바운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수강 하시는 수강생들 중에 어떠한 뭐 그 NCS 플루언트라든지 CFX를 이용해서 모델링 연구를 하시는 분들, 항상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 주위에다가 조건을 주는 걸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을 구분 지어주는 그런 경계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거는 총 엔트로피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시스템 안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와 그 다음에 서라운딩 입장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열이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이 됐다, Q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Q가 빠지니까 델타 S는 델타 Q 오버 T니까 T가 줄어드니까 이 S가 줄어들겠지만,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받아들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른다 라고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서 열이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시스템의 온도가 서라운딩의 온도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의 온도가 100도고 서라운딩의 온도가 25도이라고 하면 델타 Q는 똑같다고 그래도 T인데 시스템은 지금 100도니까 37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라운딩 입장에서도 델타 Q인데 이쪽은 25도니까 298도가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바깥으로 나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항상 분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작죠, 그죠? 작게 되고, 그래서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어떻다? 0보다 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라운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S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냐면 엔탈피의 변화의 텀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엔탈피의 변화가 어느 상황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냐면 constant pressure, 정압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엔트로피의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히트 플로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CP라고 해서 스페시픽 히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델타 H 오버 델타 T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이 있을 때에 컨스탄트한 상태에서 과정이 그러니까 프레셔가 일정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델타 H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지금 왜 얘기하고 있느냐? 이 화학 반응 자체는 압력이 변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컨스탄트한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될 때 압력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의 일정한 압력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연료전지라는 게 반응이 일어날 때 연료전지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연료전지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전기가 나올 때에 그때 압력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죠? 근데 기존의 엔진 같으면 델타 P가 변하죠. 그죠?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컨스탄트한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연료전지나 배터리는 과정에서 델타 P가 변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소바릭이라고 하는 과정, 즉 아이소바릭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소 하면 컨스탄트하다는 얘기고 바라고 하는 게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컨스탄트 프레셔 과정을 우리가 아이소바릭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소바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금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연료전지나 배터리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가 무슨 과정이다? 컨스탄트 프레셔 과정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heat flow at constant pressure에서 지금 CP 요거 써놓은 공식 있고 델타 H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개의 파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인하고 이제 넘버가 중요한데 사인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열이 어디로 흐르는지에 대한 방향을 지금 지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H가 마이너스다 라고 그러면 엑소스터믹 리액션이고 델타 H가 플러스다 라고 그러면 엔도서믹 리액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에 X라고 하는 거는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exi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thumb이라고 하는 거는 hit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반응이다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엔도인데 엔도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시경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엔도스코프 라고 얘기하잖아요. 엔도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thumb이라고 하는 열이 그래서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반응식이 있어요. 뭐 이거하고 더해서 이거 반응했을 때에 뭐 예를 들까요? 이렇게 CXHY하고 O2하고 반응해서 CO2하고 H2O가 일어나는 그 반응을 얘기했을 때에 델타 H가 마이너스 256kJ/K다, kJ이다, kg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니까 뭐다 이 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에 이제 이런 화학식이 주어져 있고 화학식 뒤에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밖으로 나오는 열 자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즉 그 하이드로카본 연료 우리가 흔히 쓰는 하이드로카본 연료가 산소랑 산화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소 반응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256kJ/kg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반응?
당연히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때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바깥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수치는 뭘 알 수 있을까요? 그 에너지의 절대 양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발생하는 에너지가 크다 작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 자체는 그 열이 바깥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들어갈 거냐, 즉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라는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수치, 또 넘버는 뭘 지시하냐면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 퀀터티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에 이렇게 화학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뒤에 델타 H로 주어져 있으면 그 반응을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보고 이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딱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엔탈피 변화량을 가지고선 이 화학 반응 결과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일 것이냐를 이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The definition of delta S surrounding for a reaction taking place under conditions of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 그래서 일정한 그 온도와 압력 하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에 대한 그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exothermic re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라운딩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서라운딩 입장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적어 놓고 exothermic reaction이다 그러면 델타 H가 0보다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죠, 그죠? 이건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56을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자, 엑소서믹 반응에서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어떠한 화학 물질이 그 산화제랑 반응해 가지고 어떠한 생성물이 발생했을 때에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그러면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발열 반응은 마이너스 256kJ/kg이라고 해서 델타 H를 이렇게 쓰니까, 이게 이제 서라운딩 입장, 이 시스템이고,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받은 거잖아요.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받았으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 델타 S 서라운딩을 마이너스로 해서 정의를 해놓고 exothermic reaction일 때는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받았으니까 파지티브하게 증가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 흡열 반응일 때는 서라운딩 쪽에서 열을 뺏겨가지고 시스템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뭐 겨울에 눈 녹이려고 염화칼슘 뿌리면 걔는 흡열 반응을 하잖아요. 흡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는데 발열 반응을 하죠. 좀 예를 잘못 드렸는데요. 어떤 흡열 반응을 하는 과정은 하여간에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이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개념이 나오게끔 식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the sign is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reaction system. This equation expresses the property of the surrounding. 그래서 이러한 이퀘이션은 지금 서라운딩의 물성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바로 요 센텐스고요. This means that if the reaction is exothermic, 이거는 지금 네거티브 사인이고, 그러나 heat flow into surrounding, 이거 포지티브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 내용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고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좀 보면서 제가 봐야 되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궁금해요. 어떻게 얼마나 잘 이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해 안 되셨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다른 쉬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서라운딩이라고 이 델타 S 서라운딩이라는 거에 쌓이는 결국 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서라운딩 입장이니까 이 시스템 입장이 아니라 서라운딩의 입장이기 때문에 열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스템 입장에서는 델타 H는 시스템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시스템 입장에서는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였고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지만 받아들인 거니까 플러스란 말이지. 이게 좀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그 magnitude 크기는 뭐에 의존한다? 온도에 의존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라운딩 온도가 커지면 작아지겠죠. 온도가 낮으면 커질 거고요. 그래서 the impact of the transfer of given quantity of energy as heat to or from a surrounding will greater at low temperature. 제가 뭐 미리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low temperature에서 더 커진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메탈러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그 금속공학 또 야금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퓨어 메탈을 우리가 이제 리커버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리액션을 통해서 어떤 그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죠. 이런 뭐 재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이 iron is used to reduce antimony. antimo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티몬이라고 하는 금속입니다. 그 SB가 안티몬. 여기 나온 안티몬. in sulfide ore. sulfide ore 안에 있는 그 안티몬을 reduce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환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지금 존재할 때 ore 상태, 광물에서 존재할 때는 sulfide 안티몬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오르인데 여기서 우리가 순수한 안티몬을 뽑아내려면 철을 좀 이용해서 환원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일단은 이 몰에 순수한 그 안티몬이라고 하는 그 금속을 얻어내고 또 추가적으로 카본을 또 이용을 해서 또 이 3몰에 4개의 또 안티모니를 더 뽑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푸어한 순수한 그 퓨어 메탈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화학 그 반응을 봤을 때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아니면 또 이 반응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할 거냐는 바로 이 뒤에 있는 델타 H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반응을 보시면 델타 H가 마이너스 125kJ이다 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귀중한 정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다? 엑소터믹인 거죠. 이 반응을 통해서 열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발생하고 있죠. 열이 바깥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125kJ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순수한 퓨어한 메탈도 얻을 수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125kJ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카본을 이용해서 4개의 3몰의 그 안티모니를 더 얻으려면 이번에는 봤더니 무슨 과정이에요? 이게 플러스니까 엔도터믹이란 말. 흡열 반응. 즉 뭐다? 여기다 열을 줘야지만 열을 줘야지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됩니까? 778kJ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표현인데 하여간에 이 두 과정을 비교했을 때에 거의 4배가 뭡니까? 6배? 예, 6배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지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식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엔탈피를 가지고선 이 반응이 지금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뭐 흡열이든 발열이든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이 리액션에서 인볼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과정은 지금 25도씨 ATM에서 일어난다고 봤을 때에 서라운딩 입장에서 변하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얼마나 될 것이냐를 계산해 봐라 라는 얘기죠. 뭐 쉽습니다. 아까 서라운딩의 변화는 마이너스를 일단 넣어주고 델타 HT라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반응 모두 25도씨에서 일어난다라는 그 조건에서 계산해 보라고 하니까 서라운딩의 온도는 뭐 25도씨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디그리 C로 하는 게 아니라 켈빈 스케일로 바꿔줘야 돼서 273 더하면 298K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온도 넣고 첫 번째 넣어서 해보면 마이너스 앞에 기본으로 있고 298분의 마이너스 125 플러스 될 거고 그러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419J/K다 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열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주위에 있는 공기의 모리큘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좀 랜덤해지면서 엔트로피가 419만큼 증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열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안쪽으로 준다라고 봤으니까 똑같이 298인데 이번에는 플러스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없고 그래서 778인데 마이너스 있고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61 kJ/K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뭐 in this case delta S is negative because heat flow occurs from surrounding to system 방금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또 하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내용은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깁스의 자유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ny method involving the notion of entropy를 설명할 때의 모든 방법들이 굉장히 나우트풀 하면서 far-fetched하다는 거는 굉장히 억지의 이런 뜻입니다. 당치 않은 이런 뜻인데요. 비기너들이 생각했을 때, 비기너 처음에 이제 연력학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에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을 하면 엔트로피가 뭐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거지로 좀 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기너들이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이해가 어렵게 만드는 뭐 그런 거다라고 이 깁스 사진 나오는 분이 윌리아드 깁스라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제 본인은 더 어려운 개념의 뭐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거를 또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이 있는데요.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식 자체는 엔트로피하고
온도하고 그 엔트로피, 엔탈피, 온도, 엔트로피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깁스의 그 이름을 따서 G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는 빼고 그냥 보통 프리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연료전지나 배터리의 일을 얘기할 때에 깁스 프리 에너지 자체가 연료전지나 배터리에서 나오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깁스 프리 에너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는 뭐 새로운 그 상태 함수다라고 스테이트 펑션이고요. 때때로는 이제 그냥 just free energy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얘기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쓸 때 T는 항상 absolute temperature, 켈빈 스케일로 써야 된다는 거. For isothermal process, 아까 isobaric 나왔는데 iso라고 하는 건 항상 constant 하다는 접두어고요. 그 다음에 therm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열이잖아요. 그래서 temperatur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sothermal이라고 하는 건 이제 등온이다라고 해서 등온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the change in free energy of system을 얘기를 하면 등온 과정에서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긴 델타 T를 쓰지 않고, 이럴 때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델타를 붙였고, 그러면 엔탈피도 변하고 엔트로피도 변하고,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량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아이소서멀한 과정에서 to see how the function G relate to reaction spontaneity, recall that for the reaction occurring at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 아까 얘기했듯이 배터리라던가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반응할 때에 constant temperature, constant pressure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물론 배터리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좀 변하긴 하지만, 엔진, 그냥 기본적인 자동차 엔진에서 열 변하는 거라든지 압력 변하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라는 거죠.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반응을 봤을 때에 반응이 spontaneou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를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선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전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 universe라고 하는, 이건 뭐 total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 그러니까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시스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즉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 시스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그 반응으로 인해서 열이 바깥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의 합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아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마이너스 델타 H 시스템 오브 T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뭐, T를 곱해가지고 T를 없애준다 그러면 여기다 T 곱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마이너스 T 델타 서라운딩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유니버스는 델타 H 시스 마이너스 T 델타 S 시스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자,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지금 요 식까지 변경했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the sign of delta G provides us with extremely variable information. 그래서 델타 G를 계산했을 때에 델타 G의 사인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spontaneity라고 해서 얼마나 스스로 일어나느냐,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단서는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 과정 동안에 T하고 P가 constant 하다면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 of delta G and the spontaneity of reaction is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델타 G라는 게 0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그러면 그 리액션은 스스로 일어날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다. 델타 G가 0보다 크다면 그거는 non-spontaneous하다. 즉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어떠한 웍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리액션이 이제 스판테이니어스 하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100도씨의 물이 있고요. 가만히 놔두면 바깥으로 열이 식어요. 열이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한 3시간 후에 3시간도 아니겠지만 뭐 한 30분만 후만 돼도 얘가 뭐 한 40도씩 이렇게 온도가 줄어들 거잖아요. 이게 스스로 일어납니까? 아니면 스스로 안 일어납니까? 스스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델타 G로 설명한다면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 델타 G는 줄어든다. 그래서 0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설명한다. 이쪽 방향을 설명한다면 델타 G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40에서 10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델타 G는 계산을 해보면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G의 그 사인을 가지고선 이 과정 자체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스판테이니어스 과정이냐 아니면 넌 스판테이니어스 과정이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서머다이나믹스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에 그 프리 에너지의 변화는 맥시멈 유스풀 워크와 같다라는 얘기. 컨스탄트 템퍼레처하고 컨스탄트 프레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자연적인 과정,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는 또는 생성될 수 있는 최대의 유스풀한 웍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료전지의 반응은 컨스탄트 템퍼레처, 컨스탄트 프레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최대 1이 뭐냐, 전기 에너지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깁스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에서 다시 한번 엔진은 컨스탄트 템퍼레처가 아니죠. non-constant TN P 과정이기 때문에 엔진에서 나오는 1은 델타 H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연료전지는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 과정이기 때문에 델타 G로 표현을 한다. To determine if a process is thermodynamically favorable, spontaneous 한지 안 한지를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그런지 한번 볼게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자, 처음에 이제 이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지금 H하고 T하고 델타 S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델타 G의 값이 변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델타 H부터 보면, 자,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요. 공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면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올라오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떨어지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델타 H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뭐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델타 H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델타 H가 마이너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스판테이니어스한 반응일 확률이 많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지금 역할을 볼게요. 델타 G에 어떤 역할이 보이는지. 하나의 박스가 있고 그 박스에 파티션을 이용해서 나눠놨습니다. 두 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눠놨고 한쪽에는 어떠한 입자들이 잔뜩 있는데 한쪽은 진공 처리해서 입자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파티션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산하려는 성질에 의해서 이 입자들이 퍼지겠죠. 그죠? 입자들이 퍼졌다는 건 뭐야? 이렇게 경우의 수가 훨씬 늘어난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보다는 퍼지면서 얘네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고, 프로바빌리티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없앴을 때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더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은 덜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죠?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도 엔트로피가 만약에 커진다고 그러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기본으로 있고 커지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성질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온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리밤이 있습니다. 뭐 해적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체리밤인데요. 체리밤은 온도가 높으면 터질 확률이 많습니까? 온도가 낮으면 터질 확률이 많습니까? 온도가 높으면 터질 확률이 많겠죠. 온도가 높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스판테이니어스한 거예요. 스판테이니어스. 온도가 높아요. 그럼 T도 높아. 델타 S도 높아.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를 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G는 굉장히 스판테이니어스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H는 스스로 일어나는 스판테이니어스한 조건에선 얘는 마이너스,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T는 높으면 높을수록 스스로 일어날 것 같고 델타 S도 크면 큰 게 더 스판테이니어스하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마이너스에서 큰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어때? 얘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바로 스판테이니어스한 과정이다. 여기서 하나만이라도 바뀌면 그거는 스판테이니어스 하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델타 G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거고, 델타 G라는 게 계산해 봤더니만 0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일 확률이 많다. 확률이 많은 게 아니라 과정이다. 그 다음에 델타 G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엔탈피, 템퍼레처, 엔트로피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엔탈피, 온도, 엔트로피의 함수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 델타 G를 계산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스판테이니어스한 과정이고 0과 같으면 이퀄리브리엄 평형인 상태고, 만약에 델타 G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거는 non-spontaneous한 과정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슈퍼스크립이 붙어 있는 거는 스탠다드 컨디션을 얘기합니다. 어떤 스탠다드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즉 25도씨와 1 atm 하에서 어떤 반응이다 라는 걸 얘기해 줄 때에 이 슈퍼스크립을 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엑소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이런 뜻이라고 그랬고요. 썸이라고 하는 건 히트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엑소서믹 한다는 건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발열. 엔도라고 하는 건 내부의 이런 뜻이었고, 썸이라고 하는 건 히트이기 때문에 이건 흡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단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외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rgon이라고 하는 건 work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argon table 하면 이제 work table, 이게 작업 테이블 할 때 argon table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rgon이라고 하는 거는 work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xogonic 하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이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생성되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방전할 때이고, and, 이것도 and 하면 내부의 뜻이고 argon이 있으니까 work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이 흡수된다, 일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전하는 반응을 이렇게 endergonic rea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hit는 지금 이제 델타 H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exergonic, endergonic은 뭘로 표현이 된다?
델타 G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서거닉한 건 일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다? 스스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0보다 작고 0보다 작은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더거닉이라고 하면 델타 G가 0보다 큰 과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엔탈피하고 온도하고 델타 S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데 발열한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 먼저 델타 H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그 다음에 델타 S는 반응이 일어나서 어떠한 probability가 커졌어요. 경우의 수가. 입자들의 랜덤니스가 심해졌다 그러면 얘는 이제 지금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항상 스판테이니어스한 과정이 됩니다. 온도가 그냥 포지티브라고 한다면 항상 마이너스 되겠죠. 그죠? 이 밑에 과정 보시면요, 이건 단서가 붙는데 스판테이니어스한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언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제 스판테이니어스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만 보면 지금 이번에는 발열 과정이니까 자 마이너스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저기 엔트로피가 또 줄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되니까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플러스가 됐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게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뭐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온도가 낮다면, 온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크면 이쪽 텀이 커져 버리니까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 델타 G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이 두 번째 텀이 첫 번째 텀보다 낮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세히 잘 따라오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떤 과정이냐? 발열 과정이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있는데, 물컵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아니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델타 H는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변해. 고체로, 얼음으로, 아이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일 때는 막 분자가 막 퍼져 있고 랜덤하다가 얘가 고체가 되면 일정하게 오더가 딱 되면서 엔트로피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액체가 어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이 어는 과정은 스스로 일어납니까? 스스로 안 일어납니까? 스스로 일어나죠. 스판테이니어스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물이 얼려면 어떤 그 조건, 온도가 낮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에 물이 어는 과정은 스판테이니어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델타 G를 계산해 보면, 자 이쪽 빨간색으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흡열 반응이야. 이건 흡열 반응. 반대로 이제 얼려져 있는데 여기다가 열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열 반응이겠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something 더하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체가 다시 액체가 되니까 여기는 분자들이 딱딱딱 열 맞춰가지고 있던 게 녹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랜덤하게 막 가고 디스오더가 늘어나니까 무질서해지니까 어떻게 돼?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하고 얘는 그냥 플러스니까 S 이렇게 된 상태. 여기서 만약에 얘의 값이 커버리면 넌 스판테이니어스 하겠지만은 얘의 값이 요거보다 크면, 요 값이 요거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스판테이니어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T에 결정되는 거, T가 높으면 전체적으로 요 항 자체의 값이 높을 거니까, 클 거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스판테니어스한 과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 아주 높은 온도에서, 즉 뭐 고체가 액체로 녹는 그 과정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얼음을 바깥에다 놔두면 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때는 스판테니어스가 될 수 있고, 흡열 과정이면서 뭐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과정, 뭐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없다는 스판테니어스한 과정이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선 이게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깁스 프리 에너지 계산한 그 값, 절대값을 가지고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말이죠.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포도당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포도당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산화가 이루어져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처음에 그 에너지, 이 포도당이 갖고 있는 화학적인 에너지는 여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그 에너지는 요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이고 686kcal 몰당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 반응을 촉발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폭탄을 터뜨리려면 폭탄을 트리거링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만큼 빵 줘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요 에너지, 요 지금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만큼 주지 못하면 요게 반응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요만큼 준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반응이 안 일어나요. 계속 있는단 말이지. 일어나려면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넘어가야 돼. 넘어가서 빵 트리거링이 돼야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다,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때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그런 화학 과정은 다 이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응을 일으킬 때에 그만큼 더 큰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액티베이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쭉 촉매라는 걸 쓰는 겁니다. 촉매라는 걸 쓰게 되면 액티베이션을 줄일 수 있어요. 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요만큼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가지고서도 반응이 쑥 일어날 수 있게끔 이 산의 꼭대기, 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촉매다라는 거죠. 촉매는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엔더거닉 리액션에서는 지금 이제 광합성 과정인데, 자, 빛을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선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좀 저장하는, 이 정도 스토어할 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주면 뭐 그 에너지만큼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저장이 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이렇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거쳐서 결국 저장하는 건 요만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할 때에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대한 그 개념, 컨셉을 잘 잡아 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를 얘기할 때에 연료전지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갈바닉 셀이라고 해서 베이직한 그 배터리 개념인데요. The device in which chemical energy is changed to electrical energy
그래서 한 디바이스인데 그 케미컬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갤바닉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를 우리가 전해조라고 해서 일렉트롤라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전기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he reaction in an electrochemical cell occurs at interface between the electrode and the solution where the electron transfer occurs 라고 되어 있는데 일렉트로드를 우리가 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극에 우리가 에노드, 캐소드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The electrode compartment in which oxidation occur.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그 컴파트먼트의 일렉트로드를 우리가 에노드라고 얘기하고, 리덕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그 컴파트먼트를 캐소드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이제 에노드하고 캐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렉트론이 없어진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산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전극에서 일렉트론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일렉트론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산화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쪽 일렉트로드 입장에서는 지금 전자를 받아서 다시 환원이 된다. 그래서 리덕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바닉 셀은 그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컴파트먼트에는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은 이제 리듀싱 에이전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갤바닉 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옥시다이징 에이전트하고 그 다음에 리듀싱 에이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듀싱 에이전트로부터 그 전자를 끌어당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리듀싱 에이전트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겨서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쪽으로 가져오고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the pull이라든지 driving force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otential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at a cell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EMF, 그래서 electromotive forc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끌려오려면, 만약에 두 개의 상태가 이 에노드 컴파트먼트하고 캐소드 이쪽 양쪽 컴파트먼트의 조건이 똑같다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에 평평한 그 면 위에다가 공을 이렇게 놓으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경사가 줘야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듯이 전자도 마찬가지. 전자도 어떠한 그 포텐셜의 차이가 있어야지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을 electromotive force 또는 potential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potential 잘 기억을 하시고요. potential이라고 하는 거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electrical potential이라는 거는 단위가 볼트예요. 볼트는 1 joule of work per coulomb 이다 라고 정의하죠. 볼트는 줄 per coulomb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220볼트다 그러면 그만큼 뭐 포텐셜이 220볼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전위차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Maximum possible useful work obtainable from process at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 is equal to the change in free energy. 아까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oxidation reduction reaction을 우리가 줄여서
redox reaction이다 라고 부릅니다. oxidation and reduction reaction을 a transfer of electrons from the reducing agent to oxidizing agent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고, oxidation involves a loss of electron, an increase in oxidation number. oxid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일렉트론이 없어지는 게 바로 oxidation인 거고, reduction,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reduction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standard reduction potential이 있는데요. The reaction in a galvanic cell is always an oxidation reduction reaction that can be broken down into two half reac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전체의 리액션이 바로 리덕스 리액션인 겁니다. 이 전체 리액션을 우리가 리덕스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옥시데이션, 한쪽에서는 리덕션이겠죠, 그죠? 한쪽에서는 옥시데이션, 한쪽에서는 리덕션, 다 더해가지고 리덕스 리액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체 이걸 이제 풀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고, half만 보면 이제 half 리액션, 또는 이 셀 자체가 half니까 half 셀 리액션이다 라고 얘기해서 옥시데이션 리액션만 생각할 거냐, 리덕션 리액션만 생각할 거냐.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가 흘러가면서 포텐셜이 생기려면 리덕스 리액션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죠. would be convenient to assign a potential to each half reaction so that when we construct a cell from the given pair of half reaction, we can obtain the cell potential by summing half cell potential.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갈바닉 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징크 메탈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뭐 PT 일렉트로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해질에는 원몰의 징크 설퍼 옥사이드 솔루션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염산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전체 풀 리액션은 다음과 같이 이제 쓸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징크 메탈에서 전자를 뽑아 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산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쪽은 지금 환원이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자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때 포텐셜을 이제 볼트미터로 재봤더니만 0.76볼트가 나왔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0.76볼트가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앞에서 그 리액션 자체가, 전체 리액션이 지금 다음과 같죠, 그죠? 그래서 그 애노드 쪽, 지금 애노드 쪽에 지금 리액션, 그 해프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그 절반의 리액션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징크 메탈에서, 징크 이 솔리드 메탈에서 전자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징크 이온이 됩니다. 지금 이온이 두 개 되니까 공평하게 일렉트론이 두 개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캐서드 쪽에서는 애너드 쪽에서 넘어온 전자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프로톤이 반응해서 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캐서드 리액션 쪽에서는 리덕션 해프 리액션은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2몰의 프로톤하고 그 다음에 이 옥시데이션 애노드 쪽에서 넘어온 전자하고 만나서 H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더하면 이쪽 일단 왼쪽에 있는 텀 EH 플러스 EE 마이너스 더하기 징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같은 걸 없애주니까 없어지면 전체 반응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for this cell, the anode compartment contains a zinc metal electrode with zinc ion,하고 SO42 minus ions in aqueous solution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애노드 리액션 쪽에 oxidation half reac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쓴 것처럼 the zinc metal in producing zinc ion go into the solution is giving up electrons which flow through the wire. 그래서 보시면은 징크 메탈의 산화가 일어나면서 이 솔루션 안으로 이제 징크 이온이 돼서 들어가고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징크 메탈은 점점 산화가 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For now, we will assume that all cell components are in their standard state. So in this case, the solution in the anode compartment will contain one more of zinc 아이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스탠다드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슈퍼스크립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25도씨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 아까 에타릭 썼고요. 거기 그냥 일반적인 포텐셜은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슈퍼스크립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게 바로 스탠다드한 조건이다. 25도씨에서의 그 포텐셜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에 많은 그 해프 리액션들 테이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화학책 보시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반응들에 대한 그 스탠다드 조건에서의 그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러한 포텐셜들, 모든 그 금속은 이런 기본적인 그런 포텐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수소에 대한 리액션인데요. 수소 분자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프로톤 이온, 그 양이온과 두 개의 일렉트론으로 이렇게 나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반대로 이제 이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전자랑 만나서 이 산화가 이건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전자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수소로 환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수소가 생성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HER이라고 하는데 하이드로젠 이볼루션 리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소 생성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포텐셜을 얘기를 할 때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이 반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이 포텐셜 값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HER 반응을 기본 반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HER 이 반응이 일어나는 이 반응의 포텐셜은 0V라고 하는 그런 기본 세팅 값이 되는 거죠. 세팅드 스탠다드 포텐셜인데 이게 표준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모든 하프 리액션에서. 그래서 요 반응에 비교했을 때에 위에 있는 이 구리 이라던가 밑에 철 이러한 반응들이 뭐 0.16이라든지 마이너스 0.036이라는 게 지금 요 HCR 반응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 것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이 표준이 되는 HCR 반응을 기본으로 해서 정해진 것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반응 방금 설명했던 여기 보시면은 징크 이온이 두 개의 일렉트론을 만나서 환원이 되죠. 징크로 환원이 됐을 때에 그때 포텐셜이 마이너스 0.76V란 얘긴데요. 지금 방금 우리가 해봤던 그 문제에서는 징크가 산화되고 있잖아요. 두 개의 전자를 이뤄서 로스해서 징크 이온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반대 과정이죠. 이거 환원일 때는 마이너스인데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걸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과정에서 포텐셜은 0.76V가 나온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수소가 생성이 같이 됐는데 기본 포텐셜이 0이었기 때문에 0.76V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반응을 보시고 이제 반응식을 찾으실 때에 포텐셜을 찾으실 때에 이 테이블을 이용하셔 가지고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여기 말씀을 드리면요. Cathode consists of a platinum electrode 라고 되어 있고 such electrode called a standard hydrogen electrod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tandard hydrogen electrode는 이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이 만나서 수소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인데 스탠다드로 우리가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때 포텐셜은 0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해프셀에서는 0, 이 해프셀에서는 0.76, 즉 캐소드 반응이잖아요. 이게 캐소드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애노드 반응에서는 0.76. 그러니까 이쪽 해프는 0V, 이쪽 해프는 0.76. 전체는 두 개를 더해주면 0 더하기 0.76이니까 그냥 0.7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셀 리액션은 포텐셜이 0.76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 예제를 한번 볼게요. The cell 리액션이 이번에는 애노드 쪽에는 징크 금속이 들어가 있고 캐소드 쪽에는 이제 구리를 집어넣어 놓고요. 그러면은 서로 가진 그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전자가 애노드 쪽에서 끌려가지고 캐소드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쪽 애노드 쪽에서는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징크가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면서 산화되니까 이 징크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일렉트론 두 개의 일렉트론을 뺏기고 두 개의 두 개는 아니고 징크 이온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일렉트론이 일로 넘어가서 구리하고는 이제 만나는데 구리랑 만나는 게 아니라 구리에 있는 구리 이온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CuE 플러스가 두 개의 일렉트론하고 만나서 뭐가 된다? 구리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구리 금속은 점점 구리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뭐 구리에 이온이 있는 수용액에서 구리를 생성해낼 때에 이런 전기 반응을 쓰기도 하고 더불어 이런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를 이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지금 포텐셜이 1.1V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 셀의 리액션은 다음과 같겠죠. 일단 애노드 쪽 보시면 애노드 쪽에서는 징크 솔리드 금속에서 산화 반응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빠져나오고 징크가 이온화되고 있습니다. 캐소드 쪽에서는 애노드 쪽에서 넘어온 그 전자하고 그 캐소드 쪽에 있는 전해질에 구리 이온하고 만나서 구리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이 해프 리액션이잖아요. 해프 리액션
산화 쪽의 에노드 쪽의 해프 리액션, 캐소드 쪽의 해프 리액션에 해당하는 그 포텐셜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면 자, 첫 번째 요 반응은 마이너스 0.76인데 지금 산화니까 이쪽은 에노드는 0.76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표에서 찾으시면 어디 있습니까? 요거는 여기 있네요. 여기 CU2 플러스가 일렉트론하고 만나서 CU 플러스, 요거 아니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0.34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징크, 그 다음에 CU, 여기에는 일렉트론은 여기 일렉트론하고 서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온, 그 다음에 구리 해서 맞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0.76 더하기 0.34는 바로 1.1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바닉 셀의 포텐셜은 바로 1.1V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이 반응을 알게 되면, 해프 셀 반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전체 셀의 반응이 포텐셜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 이제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약간의 매니퓨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one of reduction half reaction must be reversed라고 돼서, 자, half reaction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화하고 하나는 환원 반응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셀에서는, 아니 셀이 아니라 이 테이블에서는 지금 전부 다 어떠한 반응으로 써놨습니까? 어떤 반응을 기준으로 썼습니까? 여기 보시면 리덕션이잖아요. 리덕션 포텐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환원 반응을 기본으로 해서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구리하고 그 다음에 아연하고 두 개 반응이 일어날 때에 둘 다 지금 환원 반응이 일어나진 않고 둘 중에 하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산화 반응이 일어났죠. 그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살표를 거꾸로 하면 되겠죠. 화살표를 거꾸로 하면서 여기에 있는 포텐셜도 어떻게 된다?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또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프 리액션 중에 하나를, 리덕션 해프 리액션 중에 하나를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The HEP reaction with largest positive potential will run as written. 그래서 이 두 개의 HEP 리액션 중에서 가장 큰 포지티브 포텐셜이 보통 리덕션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하나가 이제 옥시데이션 리액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이 이 옥시데이션 있고 리덕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포텐셜을 구하게 되면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하프 포텐셜 중에서 큰 쪽을 플러스로 놓으면 그쪽이 리덕션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전체 포텐셜을 구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반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가면 여기가 리덕션하고 옥시데이션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캐소드하고 에노드하고 있으면 이렇게 갈 거고요. 일렉트론이. 그래서 전체적인 그 셀의 포텐셜을 계산해 봤을 때는 항상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값이 큰 쪽, 두 개의 해프 리액션 중에서 값이 큰 쪽이 포지티브가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셀의 포텐셜을 구할 때는 캐소드에서 뭐 에노드 쪽을 빼준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요. 그 일렉트론의 인테저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 그 이퀘이션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Since the number of electron loss must equal the number gained.
그래서 일렉트론이 같아야 된다. The half reactions must be multiplied by integer as necessary to achieve the balance equation. However, the value of potential is not changed when the half reaction is multiplied by integer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러한 예제는 운이 좋게도 일렉트론의 몰수가 지금 같아요. 같았기 때문에 더했을 때 일렉트론이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요거하고 두 개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면요. 일렉트론의 수가 같지 않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풀 리액션 그 이퀘이션을 만들 때에 같아져야 된단 말이지. 같게. 그래서 여기에다는 3을 곱하고 여기는 2를 곱해 가지고 일렉트론을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렉트론의 그 몰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문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3배를 곱하고 2를 곱했을 때에 포텐셜에도 영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포텐셜 자체는 intensive property, intensive property라서 몇 배를 하던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intensive property의 대표적인 게 온도, 압력 같은 게 있잖아요. 압력, 뭐 밀도 같은 게 있잖아요. 300도야, 300도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방의 온도가 파티션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라고 하면 파티션을 없애면 2배가 되니까 전체 온도가 60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배가 되던 2분의 1배가 되던 프로퍼티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인텐시브 프로퍼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방 안에 압력이 1atm이고 1atm인데 이 파티션 없애면은 2atm이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거에 비해서 반면에 매스 같은 거, 매스는 1kg이 있고 여기 1kg이 있는데 없애면 어떻게 돼요? 2kg으로 증가하죠? 이런 걸 우리가 extensive property라고 얘기하는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템퍼레처나 프레셔나 로우 같이 density 같이 뭐 배수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라는 거. It does not depend on how many times the reaction occur. 리액션이 몇 번 일어나든지 포텐셜이 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테저를 곱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멀티플라이드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리덕스 리액션에 대한 갈바닉 셀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리액션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퍼티넌트한 하프 리액션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리액션이 있을지 그 테이블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어떤 거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해당되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이네. 자, 다시 한번 기억이 잘 안 나니까 CU하고 CUE 플러스 여기 반응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F3하고 F2가 있는데 FE3, FE2 FE3는 있는데 FE2가 없네. 여기 있네요. 그죠? (0.77)
0.34. 자, 두 개 찾았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 테이블에서 FE3 플러스하고 일렉트론 하나 환원되면 FE2 플러스가 되는데 포텐셜이 0.77V가 됐고,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그 다음에 두 개의 전자하고 환원 반응돼서 구리로 될 때 포텐셜은 0.34V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환원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가 산화 반응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둘 중에 작은 게 산화 반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식의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죠. 그죠? 그래서 CU가 일렉트론 두 개를 잃어버리고선 이온화되는 그런 산화 과정으로 만들었고, 화살표가 바뀌었으니까 포텐셜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0.34가 아니라 마이너스 0.34V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의 환원 반응과 하나의 산화 반응이 됐고, 두 개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포텐셜을 구할 수 있겠는데, 자, 식을 구할 때에 이쪽의 반응은 지금 일렉트론이 두 개가 있고 이쪽은 하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2를 곱해줘야 됩니다.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은 없어지고 다시 쓰면 되겠죠. 그러면 2몰의 FE3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CU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CU2 플러스, 그 다음에 2몰의 FE2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셀의 리액션 방정식이 나왔고요. 근데 포텐셜에는 이 배수한다고 해서 얘가 1.54로 변한다고 안 했죠. 그죠? 그냥 그대로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0.77 더하기 마이너스 0.34 더해주면 셀 포텐셜은 그냥 0.43V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밸런스 셀 리액션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셀의 포텐셜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하고 셀의 리액션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 보시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갤바닉 셀의 리액션이 다음과 같다 그러면 테이블에 가셔가지고 요거에 해당하는 반응 두 개 찾아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프 셀 리액션을 찾았는데 알루미늄 이온이 3개의 전자하고 반응해서 알루미늄이 되는 그러한 환원 반응, 이때의 포텐셜은 마이너스 1.66V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 이온이 두 개의 전자하고 반응해서 마그네슘이 되는 환원 반응, 이때에 필요한 포텐셜은 마이너스 2.37V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과연 환원이 되고 어떤 게 산화가 돼야 될까요? 어쨌거나 두 개를 더했을 때에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요. 밑에 거를 화살표를 바꿔줘야지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체적인 포텐셜이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그냥 리덕션 반응인 환원 반응이 거고, 밑에 거를 우리가 화살표로 변경해줘서 이쪽에다가 mg를 쓰고 mg2 플러스 2 일렉트론 이렇게 산화 반응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 포텐셜은 2.37V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텐셜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나올 건데, 우리가 그 풀셀 리액션 좀 보기 위해서 두 개의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지금 밸런스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2 곱해주고 밑에다가 3 곱해가지고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2, 그 다음에 이거는 6이 될 거고요. 여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곱하니까 3 되고 3 되고 6 되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더해주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2 몰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될 거고, 포텐셜은 마이너스 1.66 더하기 2.37 하면 0.71 볼테이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있는 갤바닉 셀의 해프 리액션, 환원 반응하고 산화 반응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전자의 수를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전체 반응식 제대로 다시 쓰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전체 셀, 풀셀의 포텐셜은 0.71V 정도 스탠다드한 컨디션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요. 한번 해보시죠. 테이블에서 찾은 햅셀 리액션은 지금 다음과 같다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어떤 게 산화가 되고 어떤 게 환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두 개를 더했을 때에 포지티브가 되려면 위에 게 1.51이 1.19보다 크니까 이쪽이 그냥 환원 반응인 리덕션 반응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고, 밑에 거를 산화 반응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화살표를 반대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ClO 3- H2O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19V. 자, 최종 풀셀의 식을 쓰기 위해서 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5, 2니까 안 맞습니다. 여기다 2 곱해주고 여기다는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은 돼요. 이 포텐셜 자체는 인텐시브 프로퍼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몇 배를 하던 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단지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포텐셜은 0.32V 셀 포텐셜 해프가 아니라, 자, 이것도 쓰실 때 여기다는 뭐 캐소드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는 에노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해프 셀의 포텐셜, 해프 셀 포텐셜, 풀셀의 포텐셜입니다. 자, 뭐 미리 예습하신 분은 그 뒤에 솔루션이 있다라는 걸 아셨을 거고요. 뭐 굳이 필기 안 하셨을 텐데,
솔루션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거를 배웠는데, 우리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갈바닉 셀에서 포텐셜이 무엇인지, 에노드가 무엇이고, 또 캐소드가 무엇인지, 어떻게 헬프셀 리액션 어떻게 하고, 뭐 리덕션 리액션이 뭐고, 옥시데이션 리액션이 뭐고, 리덕스 리액션은 뭐고, 뭐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연료전지 할 때에 다 기본이 되는 그러한 명칭들이기 때문에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친숙해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포텐셜이라는 거,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가 무엇인지 그런 개념들 확실히 잡으시고요. 연료전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에너드 쪽에서의 반응과 캐소드 쪽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전자의 흐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포텐셜이 발생하는 거고 결국 그거 자체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똑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기본적인 걸 한 거고 잘 복습을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셀 포텐셜이라든지 electrical work, free 에너지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거고요. 아까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도 비대면 강의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대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